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칼보다 말로 더 깊이 상처를 줍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말을 하지만 제대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말 때문에 사람을 잃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천냥빚을 더 얹어주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도발에 욱해서 내뱉은 말은 나의 약점이 되어 돌아오고 상대를 이겨보겠다고 던진 날카로운 말은 결국 내 인격을 깎아먹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 앞에서도 나를 무시하려는 사람 앞에서도 나의 품위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던 원수조차도 나의 태도에 감화되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대화의 기술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신학자이자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인간관계의 더서움과 말의 무거움을 뼈저리게 통찰했던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벼슬길에 있을 때나 유배지에 있을 때나 수많은 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지요. 그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부대까지 존경받는 거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말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가본이자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우아한 무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에 져서 곳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대화의 원칙들을 모아 현대인의 삶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죽고 못 사는 원수 앞에서도 여러분을 깍듯이 대하게 만들 정약용의 대화 기술의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천근만근 무겁게 하려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엄을 갖추는 감옥의 기술입니다. 둘째,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을 담백하게 말하여 상대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질박의 기술입니다. 셋째, 나를 낮추는 척하며 상대를 띄워주되 결국은 나의 격을 높이는 겸손의 기술입니다. 넷째, 반드시 한 템포 씌어 말함으로써 칠수를 원천봉쇄하는 심사숙고의 기술입니다. 이내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폐위된 집안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에 취해 세상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마을 사람들과도 자주 다투어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지요. 어느 날 그 제자가 또다시 마을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고 씩씩거리며 들어오자 정약용 선생님은 조용히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써서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라는 아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말을 입안에 가두어라.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말이 너의 주인이 되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이 짧은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수도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대화의 비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째, 말의 무게를 천근만근 무겁게 하려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엄을 갖추는 감옥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없는 사람, 누가 더 실수가 많던가요? 그리고 누가 더 가벼워 보이던가요? 우리는 흔히 침묵을 어색해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특히 껄끄러운 상대를 만나면 그 어색한 공기를 메우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곤 합니다. 나를 변명하고 싶어서, 나를 설명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말은 위험을 해치고 쉬운 승낙은 믿음을 깨뜨린다라고 말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패를 상대에게 많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우리 군대 위치와 숫자를 다 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특히 나를 미워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많은 말은 곧 나의 약점이 됩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여러분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 지적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김 대리는 일을 왜 이렇게 처리했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욱하는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상황이 어땠냐면은 저쪽에서 자료를 늦게 줬고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꼬투리 잡을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핑계대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라며 더 깊은 수렁으로 여러분을 몰고 갑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상황의 주도권을 잃고 상대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과목의 무게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한 과목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고 꼭 필요한 말만 단호하고 짧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정약용의 지혜를 적용해 봅시다. 상대가 비아냥거릴 때 잠시 침묵하십시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3초 정도의 정적을 만드십시오. 이 짧은 침묵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반박하지 않지. 화난 건가? 내가 너무 심했나? 상대방 스스로가 불안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지적하신 부분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혹은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변명도 감정적인 반박도 없습니다. 이렇게 짧고 굵게 대응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공격할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허공에 주먹질을 한 것처럼 맥이 풀려버리는 것이지요.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마치 깊은 우물과 같아서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속을 알 수 없는 대상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동시에 존중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담보하셨습니다. 무릇 군자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세상에 나갔을 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면 부끄러움이 따르는 법이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나의 행동에 무게를 싣겠다는 선언입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은 행동도 가볍게 여겨지지만 말이 무거운 사람은 그가 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 같은 약속처럼 여겨집니다. 나를 싫어하는 원수조차도 말이 무거운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합니다. 그가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침묵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서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말의 양을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약점이 줄어듭니다. 약점이 줄어들면 상대는 나를 공격할 틈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첫 번째 비결. 무거운 침묵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무거운 돌문처럼 만드십시오. 아무 때나 열리는 가벼운 사인문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열리는, 그래서 한번 열리면 모두가 주목하게 되는 그런 육중한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실리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존중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을 담백하게 말하여 상대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질박의 기술입니다. 인간 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감정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말투, 표정, 그리고 그 속에 섞인 감정적인 찌꺼기들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이 감정이 하얗고와 같습니다. 작은 불씨만 튀어도 폭발해 버리지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기 쉽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말에는 사실은 분노, 서운함, 원망 같은 감정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상대는 여러분의 사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낼수록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데 성공했구나라고 느끼며 오히려 희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애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람이 참 감정적이네라며 논점을 흐리고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경계하며 질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꿈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감정의 거품을 걷어낸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하는 태도입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묘한 말과 억지 논리로 남을 이기려 하지 마라. 오직 성실함과 정직함만이 천하를 감동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내 감정을 절제하고 팩트만을 전달하는 냉철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하지도 않은 실수에 대해 추궁한다고 합시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만 미워하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수입니다. 정약용의 대화법을 쓰는 고수는 다르게 말합니다. 감정을 싹 뺀 건조한 목소리로 오직 사실 관계만을 나열합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발송되었으며 수신 확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시점은 그로부터 3시간 뒤인 5시입니다. 따라서 재발송 업무와 오류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는 억울하다, 화난다, 당신이 틀렸다는 감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날짜, 시간, 행위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걸고 넘어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는 단단한 방패 앞에 상대의 억지 주장은 힘을 잃고 맙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애네 욕하고 다녀. 내가 웃수라고 따지는 것은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사람에게 가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김철수 씨가 저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라고 짧고 건조하게 사실만 정정해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줍니다. 흥분해서 길이 날뛰는 사람과 차분하게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 제3자는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탄원서를 쓰거나 글을 남길 때 감정에 호소하여 눈물을 짜내기보다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지만 사실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욕을 퍼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이며 가장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려 했으나 여러분은 끄덕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버티고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특히 갈등 상황일 때 마음속에 걸음마음을 하나 설치하십시오. 입 밖으로 말이 나가기 전에 이 걸음망을 통과시킵니다. 짜증, 비난, 비꼬기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은 다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맑고 깨끗한 사실이라는 물만 내보내십시오. 그 물은 맛이 밍밍할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의 불 같은 공격을 끄는 것은 기름 같은 감정이 아니라 물 같은 사실입니다. 셋째, 나를 낮추는 척하며 상대를 띄워주되 결국은 나의 격을 높이는 겸손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무조건 굽신거리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수 같은 사람에게 겸손하게 군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며 펄쩍 웃니다. 내가 그 인간한테 고개를 숙여 절대 못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겸손은 비굴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전략적 겸손이자 품격 있는 하시마하싱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남이 이끌어내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남이 이끌어 올린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적을 만듭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옳은 말을 해도 태도가 거만하면 사람들은 그를 싫어합니다. 반대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조차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유능제강의 원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경쟁하려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여러분을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이번 프로젝트 내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네는 옆에서 보조만 했지. 이럴 때 무슨 소리야? 나도 밤새워 일했잖아. 라고 맞받아치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눈에는 둘 다 공을 다추는 욕심쟁이로 보일 뿐입니다. 이때 정약용식 겸손의 기술을 사용해 봅시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 과장님께서 큰 그림을 잘 잡아주신 덕분에 제가 세부적인 실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를 띄워주고 나를 낮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는 말만 했고 실무는 내가 다 했다는 사실을 아주 우아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너의 공을 인정해 줄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랑하는 김장은 속 좁은 사람으로 공을 돌리는 여러분은 대인배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대방조차도 여러분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더 이상 날선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칭찬하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서비스직에 종사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상 손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마무가내로 화를 내고 반말을 하는 손님에게 똑같이 화를 내면 싸움만 커지고 내 기분만 망칩니다. 이때도 극진한 예의라는 무기를 꺼내야 합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더욱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고 더욱 정중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군요. 제가 부족하여 고객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화가 풀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소리 지르던 사람은 김이 셉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마주보고 손을 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한쪽이 소미불처럼 푹신하게 받아주니 내리는 숨만 무한해지는 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도로 정중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의 무례함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볼 때 저 사장님은 저렇게 점잖은데 손님이 너무하네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결국 나의 품위는 지켜지고 상대는 스스로의 무례함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남이 나를 여겨도 알칵 성내지 말고 남이 나를 칭찬해도 으스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치는 남의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상대에게 예의를 다할 때 나의 가치는 스스로 빛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존중하는 척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물은 맛이 밍밍할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의 불 같은 공격을 끄는 것은 기름 같은 감정이 아니라
물 같은 사실입니다. 셋째, 나를 낮추는 척하며 상대를 띄워주되 결국은 나의 격을 높이는 겸손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무조건 굽신거리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수 같은 사람에게 겸손하게 군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며 펄쩍 웃니다. 내가 그 인간한테 고개를 숙여 절대 못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겸손은 비굴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전략적 겸손이자 품격 있는 하시마하싱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남이 이끌어내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남이 이끌어 올린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적을 만듭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옳은 말을 해도 태도가 거만하면 사람들은 그를 싫어합니다. 반대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조차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유능제강의 원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경쟁하려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여러분을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이번 프로젝트 내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네는 옆에서 보조만 했지. 이럴 때 무슨 소리야? 나도 밤새워 일했잖아. 라고 맞받아치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눈에는 둘 다 공을 다투는 욕심쟁이로 보일 뿐입니다. 이때 정약용식 겸손의 기술을 사용해 봅시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 과장님께서 큰 그림을 잘 잡아주신 덕분에 제가 세부적인 실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를 띄워주고 나를 낮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는 말만 했고 실무는 내가 다 했다는 사실을 아주 우아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너의 공을 인정해 줄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랑하는 김장은 속 좁은 사람으로 공을 돌리는 여러분은 대인배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대방조차도 여러분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더 이상 날선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칭찬하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서비스직에 종사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상 손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마무가내로 화를 내고 반말을 하는 손님에게 똑같이 화를 내면 싸움만 커지고 내 기분만 망칩니다. 이때도 극진한 예의라는 무기를 꺼내야 합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더욱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고 더욱 정중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군요. 제가 부족하여 고객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화가 풀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소리 지르던 사람은 김이 셉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마주보고 손을 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한쪽이 소미불처럼 푹신하게 받아주니 내리는 숨만 무한해지는 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도로 정중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의 무례함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볼 때 저 사장님은 저렇게 점잖은데 손님이 너무하네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결국 나의 품위는 지켜지고 상대는 스스로의 무례함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남이 나를 여겨도 알칵 속내지 말고 남이 나를 칭찬해도 으스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치는 남의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상대에게 예의를 다할 때 나의 가치는 스스로 빛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존중하는 척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쓰레기 같은 말을 입에 담지 않을 만큼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여러분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진흙을 당해서 뒹군다고 해서 나까지 같이 들어가서 애인하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물가에 서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저 그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한마디 건네면 됩니다.
거기 많이 더우시죠? 씻고 나오시지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검소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검소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베푸는 여유입니다. 원수가 나를 깍듯이 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범접할 수 없는 애를 갖추십시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우라는 바로 그 깍듯함에서 나옵니다. 넷째, 반드시 한 템포 씌어 말함으로써 실수를 원천 봉쇄하는 심사숙고의 기술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원칙, 감옥, 질밥, 검손 다 좋은 말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상황이 오면 이런 원칙들이 까맣게 잊히고 본능적으로 말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잠깐 멈춤입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아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여기서 3번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를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단계를 거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생각, 이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생각,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세 번째 생각, 이 말을 들은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이 세 가지 필터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감정 모드에서 이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사람의 뇌는 화가 나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되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두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 말은 100%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두체의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필요한 시간이 학자들에 따르면 최소 6초에서 길게는 15분이라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생리학적 원리를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상소를 보거나 억울한 소문을 들었을 때 즉시 반박하지 않고 며칠을 묵혔다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밤새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고 다음날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어제 쓰려고 했던 격한 표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인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입니다. 기분 나쁜 메시지를 받으면 손가락이 먼저 반응합니다. 다다닥 분노에 타자를 해서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1분 뒤에 후회합니다. 아, 너무 심했나? 일금 봇이 떴네. 어떡하지? 이때 정약용의 멈춤 기술을 써야 합니다. 하나는 메시지를 받으면 휴대폰을 엎어 두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답장은 1시간 뒤에 한다. 혹은 내일 아침에 한다. 1시간 뒤에 다시 그 메시지를 보면 아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듭니다. 상대의 메시지에서 감정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급해서 이러는구나 혹은 이 사람이 뭔가 오해했구나 하는 핵심 내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차분하고 현명한 답장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대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문을 막히게 하는 말을 했을 때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뱉지 마십시오. 응 하고 잠시 뜸을 들이십시오. 이 하는 짧은 순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짧은 틈새에 우리는 앞서 배운 과목, 질박, 검손의 무기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과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의 유배 기간을 단순한 험벌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긴 멈춤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깊이 있게 통찰했습니다. 우리 대화에도 이런 유배의 시간 즉 멈춤이 필요합니다. 말과 말 사이에 여백을 두십시오. 질문과 대답 사이에 심포를 찍으십시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듯이 급하게 뱉는 말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천천히 말하고 신중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에게서 여유를 느낍니다. 그 여유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흥분해서 날뛰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약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템포를 늦추고 느긋하게 반응하면 상대는 조바심이 나서 제풀에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의 주도권은 말하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침착함을 유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이 여러분을 고우로 만드는 마법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누구를 만나든 나를 깎듯이 대하게 만드는 4가지 대화의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가벼운 말 대신 침묵의 무게를 선택하는 감옥. 둘째, 감정을 걷어내고 사실만을 담는 질박. 셋째, 정중한 예의로 나의 품격을 높이는 겸손. 넷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한 템포 쉬어가는 심사숙고. 이 4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하면 심사숙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게 되고, 감옥. 말을 줄이다 보면 감정 대신 핵심만 말하게 되며, 질박. 그 태도에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존중이 묻어나는 겸손입니다. 정약 선생님은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눈빛만한 것이 없고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말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권력으로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덕대로 강화시켜 상대가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원수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하기 훈련을 시켜주는 조교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진중함을 배우고 마침내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정약용 선생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춥고 외로운 강진의 유배지 흙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아들에게 그리고 훗날의 우리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아껴라. 마음을 다스려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파수꾼에게 지혜라는 무기를 쥐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죽고 못 사는 원수조차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참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혼자 말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 속에 다산의 향기가 은은하게 되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요하지만 묵직하게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품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